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백인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ALD, 원자층 증착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장비를 구동을 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된 ALD 장비를 우리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현된 ALD는 어떠한 부품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제로 실습을 하게 되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본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할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쨌든 이 ALD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얇은 방막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요. 일단은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장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가상 실습을 하는 거지만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장비 구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부품과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상 실습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짜여진 레시피대로 Al2O3 알루미나라는 물질을 증식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자유도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히팅 온도를 넣을 수가 있고 레시피 시간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도가 확보된 그 공간에서 AL2O3를 실제로 증착을 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 장비와 굉장히 동일하게 생겼거든요. 보시면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게 앞모습이고 이게 뒷모습,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부품을 들여다본 모습인데 우리의 장비는 일단 이렇게 5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반응 챔버, 가스 및 프리커서 공급 장치, 배기 펌프와 라인, 그리고 전장, 그 다음에 HMI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반응 챔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챔버는 두 개입니다.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챔버와 샘플을 로딩하는 챔버. 샘플을 여기다 로딩을 해가지고 반응 챔버로 끌어넣는 것까지도 우리가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어찌됐든 반응 챔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응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가스 및 프리커서 공급 장치. 우리가 ALD를 배워서 알겠지만 일단은 뭐 산화제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N2나 아르곤 등의 비활성 가스, 캐리어 가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 캐리어 가스는 또 퍼지 가스로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캐니스터 내부에 들어있는 프리커서들이 필요합니다. 이 프리커서를 공급하는 장치가 또 ALD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ALD는 우리가 상압에서 진행하지 않잖아요. 진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공을 뽑아주면서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 배기 펌프가 있어야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펌프와 여기 챔버와 연결되어 있는 라인 또한 ALD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ALD를 제어를 하려면 다양한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해당 ALD는 전장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부적으로는 아직은 몰라도 되지만 이 내부에 전자부품들이 집합되어 있다. ALD를 컨트롤하는 전자부품들이 여기 위에 다 집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MI라는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ALD를 할 때 피딩, 퍼지 얘를 손으로 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몇백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옆에 계속 붙어서 그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를 사람이 하면 부정확할 거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미리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다가 이렇게 레시피를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미리 입력한 대로 ALD가 진행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우리 전장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따 실습을 할 때 여기 있는 데스크탑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사진 중에는 아마 밸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놓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따 실제로 실습을 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긴 매뉴얼 밸브도 보일 거고요. 다음과 같이 생긴 뉴매틱 밸브도 보일 겁니다. 근데 좀 더 고급 밸브인 이 다이어프레임 밸브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자주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볼 밸브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우리 가스라인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죠. 뭐 물을 잠그는 곳에도 이렇게 수도꼭지에도 다음과 같은 볼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볼 밸브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동그란 이 구슬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잠갔을 때는 이쪽으로 플로우가 없지만 다음과 같이 다시 지금 딱 열렸을 때는 플로우가 통하겠죠. 그런 원리를 갖는 게 볼 밸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잘 알다시피 반도체 공정은 상당히 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볼 밸브를 쓰면은 아무래도 기체의 순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잠가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잠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로 볼 밸브가 아니라 이런 다이아프레임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다이아프레임. 다이아프레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이아프레임은 우리 몸에도 있어요. 우리 몸에 횡격막이 다이아프레임입니다. 우리가 폐 자체를 부풀렸거나 수축시켜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막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우리가 다이아프레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볼밸브로는 완벽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기체들도 이 막이 있는 밸브가 있다면은 완벽히 차단이 됐다가 흘렀다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즉, 사실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건데요. 이 다이아프레임이 실제로 이 내부가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그런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얘를 우리가 밸브를 잠그면 이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압축이 되면서 확실히 제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기체가 흐르지 않도록 잠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프레임 밸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뉴얼 밸브고 두 번째가 뉴매틱 밸브인데 우리가 실습에는 둘 다 사용을 합니다. 매뉴얼 밸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돌려서 잠가주거나 손으로 돌려서 열어주는 밸브고 이 뉴매틱 밸브는 우리가 공압 밸브라고 불러요. 공압 밸브.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가스를 넣어서 압력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열렸다가 이쪽으로 통했다가 이 가스를 빼주게 되면 얘도 잠깁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게 뉴매틱 밸브예요. 물론 뉴매틱 밸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멀리 오프 일반적으로 꺼져 있지만 우리가 이 위로 압력을 넣어줘야 켜지는 그런 밸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동작하는 밸브도 있습니다. 노멀리 온 밸브고 우리가 가스를 넣으면은 오히려 흐르는 그런 밸브도 있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두 개 밸브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봤던 다이아프레임 밸브 중에서 뉴매틱 밸브를 좀 더 확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키츠 회사의 밸브를 가져와 봤어요. 키츠 회사 밸브의 그 프로덕트 코드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뭐 KD4, CS, VFC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 뒤에는 심지어 EP316L이라는 그런 바디 메터리얼과 그레이드에 대해서도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트 메터리얼입니다. 여기가 실링을 담당하는 메터리얼인데 아까 제가 그 내부의 다이아프레임이 스스로 약간 압축되면서 확실히 진공을 확보할 수 있다. 확실히 오프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트, 그 실링 부분을 이루는 물질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밸브 특정 장비를 만들 때 밸브를 선택할 때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다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얘를 먼저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트 매터리얼에 따라서 일단 가격이 다르고요. 가격에 따르면 당연히 스펙도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모델은 어느 시트 매터리얼은 굉장히 고온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시트 매터리얼은 100도 이하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매터리얼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뭐 굳이 하이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비싼 밸브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트 매터리얼을 구성을 해가지고 장비를 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커넥션, 여기가 뭐 어떻게 메일 형태냐, 피메일 형태냐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또 얘는 이 끝단이 뭐 4분의 1인치냐, 8분의 1인치냐, 뭐 8분의 3인치냐, 그런 사이즈를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브는 뭐 다음과 같이 여러 스펙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합 밸브와 매뉴얼 밸브를 잘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살펴볼 우리 ALD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하나는 MFC라는 부품입니다. MFC는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로 우리말로는 질량 유량 제어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까 공합 밸브와 매뉴얼 밸브 장비에 구현되어 있는 걸 봤을 때 그 위쪽에 MFC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MFC는 가스가 우리가 본배를 사용하죠.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그 가스 본배에서 레귤레이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MFC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정확한 가스 유량을 디파인 해준 다음에 이쪽에서 장비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MFC는 우리가 정확히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확히 가스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할 때도 이 MFC를 컨트롤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중에 이 SCCM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 SCCM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 퍼 미닛입니다. 그러니까 1분당 얼마나 많은 센티미터 세제곱의 유량이 통과하냐라는 유닛이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할 때 이 SCCM 단위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MFC를 한번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내부를 살펴보면요. 그게 액추에이터, 컨트롤 밸브, 플로우 레이트 센서, PC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PCB는 여기 좀 복잡하게 그냥 회로가 있는 셈의 기판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전기 신호를 이 액추에이터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이 액추에이터는 piezo 메터리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 신호에 따라서 이게 이쪽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뭐 특정 전기 신호가 있으면 반쯤 열었다가 뭐 4분의 1쯤 열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기 신호에 따라 조절되는 게 이 액추에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밸브라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 밸브는 이 액추에이터 아래쪽에 실제로 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때 그때 밸브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제어하는 부분을 컨트롤 밸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플로우 레이트 센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스를 조절을 할 때 어느 정도 흐르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야지만 얘를 뭐 만약에 500SCCM을 흘릴 건데 지금 아직 200SCCM밖에 안 흘러. 그러면은 이 센서가 아직 200이니까 빨리 500으로 더 올려야 돼 하면서 이쪽에다 신호를 보내주면 여기서 piezo에서 신호를 받고 여기서 실제로 액추에이터가 동작을 해서 밸브를 조절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한번 확대를 시켜서 어떤 원리로 이 가스 유량을 센싱을 하는지 보면 우리가 이 내부에 지금 코일이 감겨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코일이 있다는 거는 여기 히팅을 한다는 소리고요. 이 두 양쪽에 지금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팅이 일어나고 여기서 히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온도 구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온도 구배가 히팅 존이 여기 있고 여긴 차가운 곳이겠죠? 차가운 곳이겠죠. 히팅 존이 이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아래 가운데 쪽이 온도가 가장 높을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가스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런 가스 그 온도 구배를 갖다가 가스가 흐르게 되면 가스 또한 여기 충돌을 하면서 이 코일에서 만드는 힛을 가져가게 되겠죠. 즉 온도 구배가 생기게 됩니다. 가스가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동안 힛을 어느 정도 이동을 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가스가 흐를 때는 실제로 온도 구배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거는 가스마다 달라요. 가스의 속도, 가스의 분자량에 따라서 얼마나 열을 많이 가져가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FC를 구매해서 사용할 때 또는 이미 구매해서 뭐 다른 가스로 바꿀 때 꼭 고려해줘야 될 게 이 가스 컨버전 팩터입니다. 이거는 따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각 제조사마다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실제 MFC, SCCM을 그냥 무작정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스 컨버전 팩터를 고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한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ALD 배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배기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으로는 크게 진공 펌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공 펌프라는 거는 우리가 ALD 공정이 저진공에서 일어나니까 그 ALD 공정의 진공을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크게 우리 장비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 펌프와
로터리 펌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보겠지만 이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챔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챔버를 로딩하는 로드락 챔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되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론 우리가 프로세스 챔버를 그냥 얘를 열고 샘플 바로 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이 프로세스 챔버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챔버에서 만약에 우리가 유해한 물질을 사용할 경우 실험하는 우리 연구원들에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배기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샘플을 로딩하는 챔버와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챔버는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따 실습을 하겠지만 여기다 로딩을 하고 샘플을 쭉 넣는 그런 공정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챔버와 연결된 가스, 진공 펌프, 그리고 이쪽 챔버와 연결된 진공 펌프 각각 하나씩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펌프를 쓰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더 좋은 펌프긴 하거든요. 드라이 펌프가. 그래서 양쪽 다 드라이 펌프를 사실 쓰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밸브를 사용할 때도 그 고스펙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굳이 고스펙의 밸브를 쓰면 좀 경제적이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굳이 고스펙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고스펙을 쓰지 않는 거예요. 드라이 펌프가 더 고스펙인데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이 프로세스 챔버에만 고스펙인 드라이 펌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고스펙, 저스펙이 나뉘냐 한번 살펴보면 로터리 펌프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터리 펌프는 가스가 일단 인덕션 돼서 이 내부에서 아이솔레이션이 되고요.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에서 이 로터가 돌아가면서 가스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켜야지만 이쪽으로 배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덕션, 아이솔레이션, 컴프레션, 이그저스트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계적인 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가스를 정확히 압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로터리 펌프 오일을 넣어요. 미네랄 오일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미네랄 오일을 넣고 요 내부 기계적인 파트 사이사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계적인 파트가 있고 여기 로터의 기계적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이로 가스 분자가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냥 양쪽이 이렇게 딱딱한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근데 이 내부를 만약에 이렇게 기름이 채우고 있다면 정확히 실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컴프레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터리 펌프에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이 펌프도 마찬가지로 펌핑을 하는 거일 텐데 얘는 어떻게 오일을 사용하지 않나요? 이름 그대로 드라이 펌프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이 펌프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어떻게 사용하지 않냐면 일단 피지컬로 밀어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로터리 펌프 같은 경우는 300에서 700 RPM 그러니까 분당 한 300에서 700번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드라이 펌프는 3000 RPM까지 회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이 공급된 가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이 스크류로 인해서 압축이 빨리빨리 되면서 이렇게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 챔버에는 로터리 펌프를 쓸 수 없나요? 여기 프로세스 챔버에는 로터리 펌프를 쓸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실험실, 우리 대학원 연구실에서는 사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챔버가 오일로 인해서 역류로 인해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존이나 좀 리액티브한 프리커서를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오존이나 리액티브한 클로라이드 계열의 프리커서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이쪽 펌프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배출이 되는데 여기 만약 오일이 있는 펌프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오일과 리액티브한 프리커서 또는 가스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일이 굳어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챔버는 되도록 회사에서도 모두 다 드라이 펌프를 사용하고 있고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이 펌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상 실습 첫 번째 어떻게 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AL2O3를 증착을 할 겁니다. AL2O3. AL2O3를 증착할 거다 보니까 우리 장비에 달려있는 이 TMA라는 프리커서, 트리메틸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프리커서와 H2O, 옥시전이 들어있는 이 H2O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도 있고 여기서 옥시전도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챔버에서 AL2O3가 증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앞서 봤던 이 펌프 두 개가 각각 연결된 프로세스 챔버와 로드락 챔버가 있습니다. 공정은 여기 프로세스 챔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목표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가스 공급 라인에서 정확하게 디파인 된 가스, 어떻게 디파인 돼? 이 MFC를 통과해서 유량이 정확히 디파인 된 가스를 이 내부로 공급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밸브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두 개의 프리커서 근처의 밸브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앞서 배웠듯이 ALD는 피딩, 퍼지, 피딩, 퍼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피딩 퍼지는 전구체 피딩 퍼지, 두 번째 피딩 퍼지는 옥시던트 피딩 퍼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실습에서는 이쪽으로 먼저 피딩을 한번 해주고요. 두 번째로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두 번째로는 이쪽 라인으로 퍼지를 한번 해주고요. 불활성 가스를 불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색깔 또 바꿀게요. 이쪽으로 다시 한번 피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와서 이쪽 라인으로 퍼지를 하겠죠. 퍼지 할 때 왜 계속 다른 라인을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초록색과 파란색 지금 둘 다 퍼진데 다른 라인을 사용하고 있죠. 왜 이런 다른 라인을 사용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TMA를 흘려줄 때 이렇게 쭉 여기 내부에 흡착된 피지소션된 알루미늄, 트리메틸 알루미늄 또한 같이 날려보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라인으로는 우리가 물도 여기서 사용을 했을 때 이 라인에 흡착된 피지소션된 물까지 날려보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퍼지 공정이지만 어떤 물질을 퍼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다르게 나눠준 겁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살펴본 거는 방금 HMI 상에서 프리커서가 어떻게 피딩 퍼지 돼서 프로세스 챔버 내에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HMI와 실제 우리 머신, ALD 장비를 한번 연결시켜 볼 거예요. 우리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머신을 동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계속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기 힘드니까 HMI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레시피를 입력을 해 두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가 1대1 매칭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에 좀 더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그렇다 보니까 먼저 한번 어디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MFC 1번은 우리 장비의 이쪽에 1번 MFC 제일 왼쪽에 있는 거에 해당을 하고요. 2번이 여기 두 번째, 3번이 여기겠죠? 그리고 4번이 여기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TMA와 물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TMA 캐니스터와 물 캐니스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죠? TMA 캐니스터와 네 번째에 있는 이게 물 캐니스터입니다. 그러면 갈륨과 틴은 각각 여기 갈륨, 여기 틴 달려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스 온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적절한 압력을 얻기 위해 소스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HMI 아래쪽에. 그래서 1번 소스를 히팅을 하고자 하면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4번 소스를 히팅하고자 하면 여기를 조절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여기 HMI 상에서 봤던 프로세스 챔버와 로드락 챔버와 게이트 밸브인데요. 여기 그대로 모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 챔버, 로드락 챔버 사이에 게이트 밸브. 이 게이트 밸브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공정 중에 닫혀 있다가 샘플이 왔다 갔다 할 때만 열리게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스크립트 그리고 내레이션을 같이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습할 때 어떤 밸브를 눌러라, 몇 번 밸브를 눌러라, 왜 눌러라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짜여진 레시피대로 ALD 공정 실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장비의 구성과 ALD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공정 실습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스텝으로 나뉘는데요. 이 각각의 스텝을
여러분들이 먼저 1번부터 쭉 공부를 한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원하는 스텝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상실습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앞서서 짜여진 레시피대로 여러분들이 ALD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습을 한 거였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유도를 부여받아요. 즉, 소스 온도나 아니면 피딩 시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ALD가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그 가이드가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 4개의 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가 미지의 프리커서 히팅 온도 설정 실험.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커서는 앞서 ALD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듯이 알킬 계열의 프리커서를 사용을 합니다. 알킬 계열 중에서도 알루미늄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이 알킬기가 3개, 메틸기가 3개 붙어있는 트리메틸 알루미늄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이 프리커서가 대략 몇 도 정도가 적당한 베이퍼 프레셔를 갖는 온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각각의 그 프리커서에 맞는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ALD에 적합한 증기압을 낼 수 있는 프리커서 히팅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을 먼저 처음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TMA라는 프리커서를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피딩 시간과 어느 정도의 퍼지 시간이 ALD 레시피를 위해서 적합한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실험에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번과 2번을 정했어. 그러면 대략 얘는 몇 도 정도의 범위에서 ALD 윈도우를 가질까? 이것도 배운 적 있죠? 에 대해서 탐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증착 온도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이클에 따른 두께 변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이클에 따른 두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한 그로스 per 사이클을 수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자유도가 뭐뭐가 있냐면 1번 소스 온도, 2번 챔버 온도, 3번 TMA 피딩 시간. TMA라고 하면 여기 있는 트리메틸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TMA 퍼지 시간. 5번 사이클 수. 이런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크게 요 나와 있는 4개의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프리커서 히팅 온도를 왜 탐색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무조건 많이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온도를 좀 높은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공정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프리커서 소진량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료를 단기간 내에 다 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과다하게 원료가 챔버로 공급이 될 경우에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일단 챔버 오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퍼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정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공 펌프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프리커서가 들어갈 텐데 약간씩 흡착되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배기 라인을 포함한 진공 펌프가 계속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먼저 미지의 프리커서가 있으면은 적절한 증기압을 갖는 히팅 온도를 꼭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다양한 물질들의 증기압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기압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기압의 특성이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커진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증기압을 만약에 온도를 10도만 올리더라도 증기압은 뭐 2배, 3배가 커지기도 합니다. 물질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온도를 막 올리면 안 되고 파인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천천히 히팅 온도를 올려가며 베이퍼 프레셔를 탐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실습을 위해서는 자유도를 너무 많이 부여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잘 수렴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소스 온도를 바꾸는 실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스 온도 외에 나머지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고 실험을 하면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소스 온도만 한번 바꿔보면서 X축을 소스 온도로 두고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증착 두께에다 Y축에다가 두게 되면은 뭐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적정한 소스 온도는 몇 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을 하실 때 0도부터 천천히 올려서 한번 이 결과를 얻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실습해 볼 거는 피딩 퍼지 조건을 확보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유도는 이렇게 5개가 부여가 됐지만 아무런 그런 제한 조건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을 할 경우에 이 프리커서 피딩 퍼지 조건을 잡는 게 아무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우리가 퍼지 시간을 잡을 때는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이드를 줬습니다. 두 번째로 피딩 시간 잡을 때는 다음과 같이 피딩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도를 한번 여기 퍼지 시간만 가져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퍼지 시간에 따라서 증착 두께가 이렇게 감소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얘를 한번 3초로 늘려보세요. 3초로 늘렸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한번 실험을 해봐도 재밌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피딩 시간을 잡을 때는 퍼지 시간을 4초로 제한을 뒀고요. 그때 피딩 시간을 잡아보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초부터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세츄레이션 될 것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 첫 번째 플랫과 이 두 번째 플랫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소스 온도 조건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피딩 시간과 퍼지 시간을 잡았어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소스 온도와 피딩 시간, 퍼지 시간을 잡았으니까 챔버 온도를 한번 살펴볼 시간인데 챔버 온도는 ALD 윈도우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도 이미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플랫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공정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ALD 윈도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는 챔버 온도가 자유도가 부여가 됐고요. 나머지를 어느 정도 제한된 값을 넣어서 한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챔버 온도와 중착 두께 플랫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아직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죠.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TMA나 H2O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에 사용한 TMA와 H2O는 과연 어떤 형태의 ALD 윈도우를 갖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 수에 따른 ALD 두께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다시피 이거 굳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사이클을 했을 때 10나노미터가 증착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사이클당 0.1 나노미터 per 사이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방금 100사이클을 여기다 했고 여기 10나노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쫑쫑쫑쫑쫑 해가지고 쫑쫑쫑쫑쫑 해가지고 여기다 이걸 찍고 나서 0.1 나노미터 per 사이클 아이고 잠시만요. 0.1 나노미터 per 사이클 이런 식으로 만약에 growth per 사이클을 내버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가정은 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절편이 없어야 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x절편, y절편이 없이 0,0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어야지만 다음 같은 기울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growth per 사이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이클 수와 증착 두께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의 경우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0,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이 커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좀 얘는 너무 과장한 거긴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절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처음에 기판과 반응성이 좋으면 다음같이 y절편이 양의 값으로 존재를 하고요. 기판과 반응성이 별로 없으면 인큐베이션 타임이 존재해요. x절편이 양의 값으로 존재하게 돼요. 여기 별표 친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인큐베이션이 존재하는 거죠. 이만큼 사이클을 진행하더라도 증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 기판과 반응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아일랜드 그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GPC를 파악을 하려면 그로스 per 사이클을 파악을 하려면 최소 두세 개는 우리가 실험을 해줘야 돼요. 두세 개는 실험을 하고
그 두세 개의 플랫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야 정확한 GPC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세 개라고 함은 뭐 여기서 실험을 한번 했고, 여기서 실험을 했고, 여기서 실험을 했고, 얘들의 기울기를 쭉 구했을 때 얘가 이제 GPC가 나오는 거죠.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실제 가상현실에 구현된 AAD 장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장비에 어떠한 부품이 사용이 되며 원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실습은 크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가상 실습 첫 번째 거는 짜여진 레시피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HMI 사용법과 이 ALD 장비 구동법을 동시에 익히는 그런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3번에서 배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자유도를 부여받아서 이 4개의 실습을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모르는 프리커서에 그 적절한 증기압을 얻기 위해서 몇 도로 히팅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 두 번째로 ALD 프리커서가 있을 때 피딩 퍼지 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ALD 윈도우까지도 한번 봤고요. 네 번째로 사이클에 따른 두께 변화, 그로스 펄 사이클을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기반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가면서 제가 플랫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다 플랫을 한번 해보면 정확히 ALD에 대해서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